자, 사랑이라는 말은 감정일까요? 지금 첫 화면이 제가 아주 힘들게 만들었는데 여기 구동이 안 돼가지고 그 재미있는 장면과 노래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인지를 물어보려면 감정이 또 뭔지를 알아야겠죠. 감이라는 건 뭐 느낀다는 뜻이고 영어로도 같은 뜻입니다. feel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닿는다. 닿으면 저절로 느껴지게 되고 느낀다라는 것은 아직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닿았다는 것은 아직 알다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실험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혐오감, 감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방식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뇌에서의 한 사건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뇌에서의 사건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좀 쉽겠네요. 뉴런 시냅스 구조 또는 뇌에서 일어나는 뇌파의 활동 사실만 알아낸다면은 물리적으로 또는 신경 생리학적으로 감정을 설명할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뇌의 활동, 시냅스의 패턴이라는 것이 사랑인지 혐오감인지 두려움인지 기쁨인지 그걸 알려면 그런 패턴을 보이는 당시에 넘기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패턴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는 과학적으로는 안 되고 심리학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또는 철학이나 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에 대한 성찰 스스로 살펴보는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혐오감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개월짜리 아이하고 3살, 7살, 12살짜리 아이들을 각각 대상으로 한 심리학 실험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디스커스팅, 혐오라는 것을 잘 설명하는 실험입니다. 실험과 그 실험에서 실험된 내용의 의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일단 수업 시간에도 잘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먹기에 혐오스러운 음식을 곤죽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묽은 멋처럼 생긴 곤죽을 가져왔습니다. 보기에도 막 인상이 찡그러지죠, 어른들은. 근데 한 생후 10개월짜리는 예상하시겠지만 손으로 만지고 주물떡거려서 입에 넣어보고 맛있으면은 혐오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잘 먹습니다. 3살짜리 정도 되면요, 엄마 눈치를 보죠.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엄마가 하면 먹고 하면 안 먹죠. 그러니까 아이는 아직 스스로 혐오감을 느낀다기보다는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이거를 내가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7살 정도 되면 이제 분명히 자기 의사로 먹을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12살 정도 넘어가면 그건 쳐다도 보지 않거나 오히려 이제 치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혐오감이 발생되는 시기를 대충 알 수 있는데요. 한 3살, 4살, 5살, 7살 사이에 생겨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먹는 거였기 때문에 조금 맛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혐오감이 과연 냄새인지 또는 맛인지 또는 모습에 관한 것인지 혐오의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과 주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과 주스를 주고 마시게 했어요.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과 주스는 마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안에 이제 모형으로 만든 바퀴벌레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10개월 된 아이는 마시려고 합니다. 3년 된 3살짜리 아이는 고민합니다. 못 마셔요.
7살짜리도 못 마십니다. 12살짜리는 아예 웃죠. 아, 이건 뭐 장난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실험이 아니에요. 일단 이런 반응을 확인한 뒤에 오염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퀴벌레를 치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0개월짜리부터 한번 바퀴벌레를 치웠어요. 네, 걔는 맛이죠. 3살짜리 좀 어렸습니다. 3살짜리는요. 네, 네. 네네. 3살짜리는 망설이지만, 아, 바퀴벌레 이제 없어. 치웠어. 설득을 당하죠. 7살짜리는요. 네. 것 같은데요. 7살짜리는 망설이지만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바퀴벌레가 빠졌었잖아요. 오염이라는 거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12살짜리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사과 주스는 마실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오염을 쉽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변기는 어떨까요? 플라스틱 변기통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처음 나온 것이고 깨끗이 씻었고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지금 드시는데 사과 주스를 담아서 마시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개월을 먹고 네. 3살짜리는? 안 먹을 것 같아요. 네, 왜요? 변기 변기통으로 예, 대소변 훈련을 했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깨끗이 닦아도.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러한 그 혐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말로는 미워한다 이런 뜻인데요.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럼 싫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또 물어가야 되겠죠? 근데 영어로 먼저 보겠습니다. disgusting이라는 것은 밀어낸다, 꺼린다 이런 뜻입니다. 핵심 개념은 뭐냐면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배운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물리치고 꺼리고 뱉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디스커스의 핵심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알고 있죠. 그거를 누군가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거부하는 거. 이게 혐오네요. 그 혐오감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거를 싫어하다 그러면은 싫다는 말 때문에 혐오란 말과 달라집니다. 아, 이 싫어 그러면 먹기 싫다는 것은 실증이 났다는, 질렸다는 거죠. 이미 충분히 먹어서 더 이상 먹기 싫다는 거야.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맛이 없다거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별로 즐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싫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야. 근데 혐오하고 다르네요. 그럼 꺼리는 걸까요? 꺼리는 건 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혐오하고 좀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 안 먹겠다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토해내다, 뱉어내다하고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혐오를 정확히 우리말로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뱉어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좀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말로 학문하고 우리말로 가르칠 때 혐오란 말도 잘 이해시켜야 되지만 우리말로도 하나하나 다 살펴서 설명을 해주면 일단 하나의 감정, 디스커스팅에 대해서, 혐오에 대해서, 싫음에 대해서 또는 꺼림에 대해서, 뱉음에 대해서 정확한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은 연구가 많이 된 감정입니다. 두려움만큼 사람이 싫은 게 어디 있을까요? 공포, 두려움, 불안. 제 박사학위 논문 제목인데요. 제가 이제 기분의 철학을 좀 했습니다. 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실 거야. 이기 이원론 해가지고 기란 낱말은 무한히 많이 만들어진 낱말입니다. 원기로부터 우리 기분이란 말도 거기 들어가 있죠. 기의 분한이란 뜻인데요. 기라는 것은 에너지라고도 번역이 됐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해낼 힘이란 뜻입니다. 밥을 먹으면 공부할 수 있죠. 공부할 힘,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걸으려면 걸을 힘이 있어야 되고 하품할 힘, 잠잘 힘, 모든 곳에 힘이 필요하죠. 그게 해낼 수 있는 특정한 힘, 그것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란 말은 번역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번역을 안 한 것이죠.
이 기라는 것이 해낼 힘이라고 한다면 힘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게 만드는 것. 다리도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걸을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렵다라는 거 보니까 무엇인가가 떠올랐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피하고 싶고 또 무서워가지고 달아나고 싶은 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두려움의 핵심 낱말 뜻은 두드러지게 떠올랐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뒤탈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봐라는 우리의 이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미루어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 발을 헛짚으면 떨어질 것 같다. 이때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 미루어 보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두려움을 느끼는 뇌는 전두엽이 아니고 속뇌입니다. 우리가 이제 뇌간이라는 것이 있고 파충류뇌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속뇌가 있고 중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소뇌가 있고 운동의 중추, 그다음에 대뇌 피질이 있고 이렇습니다. 감정의 뇌는 가장 오래된 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배할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의 뇌는 주로 편도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편도체 안에 해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건 어쩌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감정은 어쩌면 오래된 기억의 결정체 같은 것이다. 감정이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몸이 없으면 로봇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플러스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미루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감정을 느끼려면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하네요. 첫 번째는 기억, 해마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미루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느낌이라는 거죠.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또는 내적 기관들을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 두 가지 영역 사이에 편도체라는 것 사이에 걸쳐지면 우리는 과거의 기억들과 또 미루어 보는 이 두 가지 능력을 모두 활용해 가지고 정체 모를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건 좀 신비롭기도 하죠. 근데 감정이 왜 중요하냐면 느낌이 거기 들어가 있죠. 우리말로는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속정이라고도 하는데 속마음이란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마음을 모두 정이라고 그래요. 정이란 말의 핵심 의미는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한구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문학하신 분 다 아시죠? 한국 문학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나? 정한구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니요. 네?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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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구조라는 것이 있는데 정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 주고받을 수 있게 열려있는 것, 통하는 것, 우리말로는 그것을 사무침이라고 합니다. 사무침은 원래 삼았다, 서로 만나다 이런 뜻인데요. 투명하다 뜻도 있습니다. 문자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럴 때 쓰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는 것. 이게 한이고요. 말이 잘 통하는 것, 술술. 또는 말 없이도 통하는 것, 이것이 정이네요. 그러니까 정하는 뭐 간단한 겁니다.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면 정이 깊어지는 것이고, 근데 우리말로는 또 미운 정도 있습니다. 안 통해서 생기는 정도 있어요. 아이고 안 통하지 너하고는. 그러면서 붙어 다니죠. 그래서 또 통하는 거죠. 오래 살다 보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이라는 것은 속, 마음이란 뜻입니다. 속에 있기 때문에 말과 표정을 통하지 않고는 서로 함께 나눌 수가 없어서 나누지 못하면 한이 되고 잘 나누게 되면 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러한 속마음이라는 것이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편도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실험해 fMRI를 찍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뇌에 그 실핏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피 속에는 헤모글로빈이 있고, 헤모글로빈 안에는 철이 들어 있어서 그 철을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때, 느낌을 가질 때, 우리 뇌의 어떤 부분들이 활성화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걸 찍어가지고 여러 명을 비교해보면, 아, 두려운 사진을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같은 부위, 편도체가 이렇게 활성화되는구나. 그럼 그 부분이 바로 감정의 뇌다. 이렇게 아주 쉽게, 과학이 마치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요, 아주 간단한 원리들을 좀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 연구는 왜 많이 이루어졌냐면요,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 뒤에 사람들이 돌아오면 복지비가 막 증가합니다. 빨리 병을 고쳐줘야 의료비가 줄어들 텐데 병을 못 고쳐요. 그러니까 막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납니다. 요걸 줄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겪은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해마가 3분의 1 규모로 줄어든 거야.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평소에 즐거운 경험,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으시면 됩니다. 그걸 자꾸 떠올리는 거죠. 즐거웠던 일, 엄마와 또는 아이들과 끊임없이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근데 이런 기억들이 사라지고 나면요, 우리는 그 두려웠던 내용들만을 미루어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는 탱크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혹시 이렇게 뇌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모든 사람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질 때 공통적으로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면 뇌는,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고 그러는데, 공통된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두려움이라든지 역겨움, 이런 것들, 혐오, 이런 것들 분명히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부위가 발견이 안 돼요. 근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뇌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전두엽에서부터 우리 오른쪽 뇌는, 우뇌는 없어도 뭐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뇌는 쓸모가 없어요. 무게만 산소만 소비하고. 그래서 우뇌는 제거하든지 우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약물을 개발하든지 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모든 중요한 활동은 좌뇌에서 하게 됩니다. 언어, 수학, 뭐 모든 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좌뇌는 우리 사람에게서는 핵심이 되는 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오른쪽 뇌에서도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이 없다면 아마 우리 뇌 활동의 많은 부분에서 큰 위축이 예상이 됩니다. 무용수들, 춤추는 분들은요, 일반인들보다 한 5배 이상 뇌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춤은 모든 동작, 공간, 신체적인 모든 가능성을 다 머릿속에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뇌의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춤을 추면 머리가 좋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뇌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설명하기가 어렵겠네요. 왜? 특정 부위도 발견이 안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남녀 다 다르고, 그래서 뇌로 이제 설명을 못하니까 이제는 호르몬 가지고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 사랑의 감정을 몰라서가 아니고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느낌이냐? 우리 이제 feeling이라고 할 때 쓰는 건데요. 네.
느낌이냐라고 물으면 또 문제가 생기죠. 느낌이 뭡니까? 느낌이라는 것은 낚시 좋아하시나요? 네, 낚시 안 좋아하시군요. 낚시란 말과 원이 같습니다. 낚시란 말과 이제 같은데, 그럼 낚시라는 것은 무엇인가 밖에 있는 것을 바늘을 이용해 가지고 잡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예전에 제가 손가락도 생각한다는 논문을 썼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비웃은 이유는 야,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것이 머리가 어디까지인데요? 머리는 야, 목 위에 있는 게 머리야. 그렇죠. 그러면 목 위에만 따로 있을 수 있나요? 머리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유기체잖아요. 발가락이 있어야 되고 발가락이 없는 사람은 발가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호를 못 받는 것이고 그만큼 생각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우리 뇌라는 것을 알게 되면 뇌는 우리 감각 세포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의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네트워킹 그물에 불과한 거죠. 살아있는 그물 같은 겁니다. 저절로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5초 뒤에 내가 무슨 생각할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생각의 주인은 생각의 임자는 내가 아니에요. 생각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86으로 이루어지는지 586으로 이루어지는지 양자 컴퓨터인지 뇌의 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생각 훈련을 많이 하고 또 행복한 사람들은 생각을 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영양 부족 등등 하면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머리도 나빠지는 거죠. 우리가 먹는 바대로 자기 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잘 지도받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 뇌는 그렇게 길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자, 어떤 물고기를 먹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바뀌듯이 어떤 것이 내 감각 기관들, 내 생각, 내 상상력을 자극하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과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늪이란 말에서 왔는데요. 늪, 치읓이 붙습니다. 느에다 치읓. 그럼 늪이라는 것은 원인이란 뜻이에요. 또는 말미, 비롯돼 나오는 곳. 늪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보니까 모든 어떤 깨달음이나 알미라든지 보거나 듣거나 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을 늪이라고 했군요. 그렇게 늪을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은 결과라기보다는 과정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감각 기관이 있어야 되고 신경 회로가 있어야 되고 그걸 처리하는 뇌내 안에서의 정보 처리 기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처리 결과값을 보고받아가지고 이게 그거다 라고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체 바로 그게 나죠. 나란 말도 우리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주제가 사랑이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느낌일까요? 그럼 아름다운 여인한테는 사랑을 느끼고 아름답지 못한 여인에게는 사랑을 안 느끼고 그런 걸까요? 그런 면이 조금 있긴 있는데 과연 사랑을 느낌으로 설명하면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한 걸까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일단 사랑은 뇌 안에서의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은 느낌으로만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럼 사랑이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사랑이라는 것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같은 거다. 철학적으로 좀 정의가 됐네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에리 프롬은 57년에 이 책을 썼는데 사랑이라는 주제로 학문적 연구가 일어나서 그 뒤에 사랑의 심리학에서부터 사랑의 사회학, 사랑에 관한 영화들, 이 사랑에 관한 모든 콘텐츠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게 한
책은 없었어요. 사랑의 기술이란 책이 나오면서 이거는 학문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또는 이런 문화적으로 하나의 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됐고 또 풍요로운 사랑의 세계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비디오 클립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은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배우다 라는 건 배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거의 여자 선생님들이신데 아이를 배다. 그럼 스스로 뱄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배게 했나요? 아마 사랑이 아이를 배게 했을 겁니다. 뭐 남편만 가지고도 안 되고 아내만 가지고도 안 되고 사랑이라는 행위가 없으면 아이는 생겨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배는 거하고 달리 배게 해 주다 라는 아주 기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죠. 메타의 메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아마 우리말 외에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랑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에게 사랑하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도록 해줄 뿐이죠. 살으려면 스스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다라는 것은 배게 해주는 것일 뿐 실제로 그 안에다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배움은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라게 하고 키우게 하고 그래서 끝내는 나름대로 형태를 갖춘 것으로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배움이다. 그러니까 배움은 나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가르침은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비디오 클립을 좀 보겠습니다. 네, 사막의 여왕이라는 네, 그 이집트로 두 남녀가 이제 외국인들인데 미국인이고 그런데 낯선 곳에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20대 초반에 두 남녀, 하나는 영사관, 사무관이고요. 하나는 여행을 떠나왔는데 둘이 처음에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져서 스와힐리어를 지금 남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다가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그죠? 가까이, 더 가까이. 네. 네,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핵심 장면에 도달했습니다. 동전이죠. 접촉 불량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동전 반쪽 자른 게 지나갔죠? 이걸 심벌이라고 하는데요. 심이라는 건 함께, 볼은 우리 축구볼 할 때 볼 던지다 차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쪼개놓은 것, 함께 던진 것, 함께 가진 것, 심볼은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의 우리 그 주몽이 자기 유리왕자에게 야, 너 나 찾아올 때 내가 이걸 가져오면은 내 아들로 삼으리라. 청동검 하나를 분질러 가지고 검을 주죠. 검을 가지고 맞춰보면 아들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사연이 있고 헤어져야 되거나 만났거나 영원한 어떤 약속을 하게 되죠. 약속을 하기 위한 증표, 토큰, 이것이 바로 심볼입니다. 근데 이 약속과 사연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그 심볼의 의미를 알아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따가 이제 다시 두 번째 비디오 클립에 잘 나오겠지만은 바로 이 심볼이 아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 없이? 네, 마이크 없이. 가야 됩니까? 예? 끝까지 가야 돼요? 아, 그럼 두 번째 거로 넘어가 주세요. 시간이 되면은 야한 장면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셔가지고 뭐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네, 세 번째 비디오 클립이 좀 야합니다. 이제 둘이 결혼을 하려고 이제 Are you marry me 하고 이제 청혼했는데 남자가 승낙을 해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고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대를 해. 어머니 돌아가시고 돌아와라. 그래서 남자가 이제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사랑의 증표를 반쪽씩 나눠 갖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딸이 서로의 결혼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죠. 아이고 어린 거사, 너 그런 놈하고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러니? 아버지도 예전에 그랬잖아. 그러면서 젊은 청춘과 노년의 지혜를 가진 아버지 사이에 결혼을 두고 다툼이 일어났지만 딸은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빠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고 이집트로, 카이로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막의 여왕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실 만한 영화인데요. 영화 자체도 훌륭하지만 가사들이, 대사가 전부 식기예요. 놀랄만한 식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즈, 붉은 장미라는 건 심장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신의 현재 슬픔을 얘기하기도 하고. 자,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버지께서 편지 한 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아버지가 갑자기 죄인이 된 듯이 무엇인가를 내밀죠. 단박에 알아볼 수 있죠. 마이 달링이었습니다. 네, 저것만 왔을까요? 네. 죽었나 보지 뭐. 네. 이제 사고사로 결론을 내렸지만, 네, 알죠. 사랑의 아픔이었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녀 없는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네. 네, 요거 그대로 그만, 시간 관계상 여기 줄이겠습니다. 그 뒤로는 안 보셔도 식기들이 너무 멋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 자, 그럼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다 안 보셔가지고 묻기가 좀 쑥스럽네요. 뭘 배우셨나요? 우리는 이 사막의 여왕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사랑에 관한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야 할까요? 뒤에 가면 또 한 번의 시련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또 유부남을 사랑하게 돼요. 결국 유부남은 본처와 그녀 사이에 갈등하다가 전쟁터로 나가서 마치 죽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적진을 향해 뛰어들어서 죽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사랑이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 뒤로는 사막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소수 부족들을 모두 규합을 해서 아프리카의 평화를 일궈낸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막의 여왕이었던 거죠. 네, 아픔이 있는 거죠, 그죠? 네. 뭘 배웠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배움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물을 물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영화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물음 자체가 중요합니다. 물음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아는 사람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물음은 또 뭘까요? 이렇게 또 물을 수도 있는데, 물음은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답을 찾는 거죠. 물어서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은 알고 있는 거죠. 시험 문제를 냈는데, 문제를 냈어요. 학생이 답을 잘했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은 알고 있는 거죠. 답이 틀리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아주 쉽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물음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하면 그거 알고 있는 것이고, 좀 올바르지 못한 만큼에 따라서 아는 정도가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아예 틀리면 너는 모르는 애, 잘못 알고 있는 애, 이렇게 해가지고 알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묻죠. 사랑이 뭔가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벽한 대답이라는 게 없다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대답들은 조금씩 뭔가 이 빠진 것처럼 부족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스탕달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네. 스탕달의 한 그 명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주시면요. 사랑과 영혼 1편인데요. 네? 그 다음 사랑과 영혼. 네, 사랑과 영혼 1번. 네, 그거 한번 틀어봐 주세요. 네, 뭐 좀 강연이 좀 뒤죽박죽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잠깐만 멈춰 주시겠어요? 네. 네. 사랑과 영혼이라는 아마 이 영화는 여러분이 다 보셨을 거예요. 저랑 비슷한 세대실 수도 있는데, 왜 이 영화를 보여드리냐면,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열정, 패션이라는 거야. 패션의 원래 뜻은 겪는다는 겁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할지 모를지, 사랑이라는 감정, 이 뜨거움에 완전히 휘말려 버리면 열정이죠, 그죠? 그러면 고통을 겪게 돼요. 사랑의 환희도 고통스럽고, 또 사랑의 어떤 이별, 이것도 고통스럽고, 사랑을 해도 못해도 그냥 뜨거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 이게 패션이죠. 그러니까 패션엔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겁니다. 불어로 하면 더 멋있어요. 파시옹. 뭔가 겪는 건데 그 겪음의 핵심은 뜨거움입니다. 달아오르게 만드는 거, 불타오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납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사랑은 뜨거움이고 불같이 타오르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를 통해 보니까 이 뜨거움은 유희더라.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나은가요? 네. 그래도 소리가 좀 아직도 작은 것 같은데. 마이크 소리가 좀 키울 수 없나요? 네. 한번 틀어주세요. 네. 좀 야한 장면이 나와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는 없으시죠? 네, 19금입니다. 왜 19금을 트냐 하면 뜨거움이라는 것이 불타올라서 녹아서 결국은 하나가 되는 과정이죠. 뜨거움은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그 경계의 허물어짐이 일종의 유희, 놀이로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보여주지 않으면 사랑의 뜨거움을 설명할 길은 없는 거죠. 우리말 사랑이라는 낱말은 원래 사르다, 불태우다 이런 뜻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거, 재가 되는 건가요? 불꽃으로 피어나는 걸까요? 두 가지 다 하죠. 뭐 피어오르기 위해서는 또 꺼져야 되고, 이것이 바로 가볍게 날아가고 세상을 모두 가진 것과 같은 환희에 젖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뜨거운 엔진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나이 들어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뜨거운 엔진이 작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가볍게 이 집 저 집 이중 생활을 하시게 되죠.
안 웃으시네요. 네. 아, 이 장면 다 아실 거예요. 예술 작품을 망가뜨려도 좋아하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좋아해요. 서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어떤 가장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녹아서 완전히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합에 대한 열망이죠. 네, 우리말로 어른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가 돼서 한데 어우러지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성교하다 뜻입니다. 어른은 성교를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뭐 어른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잖아요. 네, 어른은 결혼해서 예전에 이제 장가 시집을 가야만 성교를 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두 남녀의 합방 또는 합궁을 이룬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고, 뭐 성년식 할 때 이제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이런 상징들을 만들어서 제례의를 통과시키는 과정이죠. 그런 뒤에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것은 어루다. 서동방울 치고 할 때 서동방울에 나오는 선화공주하고 이제 이렇게 한 방을 하룻밤을 보내는 거. 하룻밤 보내고 나면 이제 어른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장면 너무 중요하니까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도 더 야한 장면은 안 나와요. 이게 다 나온 겁니다. 네, 더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요 장면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루만지죠. 파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린 결국 살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맥클러 뽕띠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이라는 경계, 그거를 뚫고 들어가면 상처를 주는 것이고 상대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살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살을 부벼야 되거나 어루만져야 되거나 쓰다듬거나, 이걸 다음이라고 합니다. 다음. 우리말로는 그걸 다솜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말인데요. 닿다. 살이 닿았다. 닿다. 히읗을 쓰기도 하는데 15세기에는 시옷, 히읗 말고 시옷 해서 닿다라고도 썼습니다. 다다르다 하고도 어원이 같은 거죠. 어디에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만나는데 하나가 다른 쪽으로 가까이 가서 만나는 것을 닿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다솜이라는 말은 촉각의 우리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촉각이란 말 더듬이식으로 하는 것을 마치 이거는 가서 내가 더듬더듬 가가지고 무엇인가 느끼는 게 촉각인데, 다솜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바람결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 이게 다솜이죠. 그러니까 더듬는다와 다솜하고는 방향이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촉각이라고만 하는 바람에 이런 방향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솜이라는 우리말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시 되살려 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비디오 클립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봐 주세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넘어가 주시고요. 아니, 요거 끄시고, 네. 선생님 요거 끄고 PPT를 잠깐 틀어주세요. 네. 좀 더 내려가시면은 몇 번째인가? 네, 그 다음, 예, 여기서 한번 눌러, 예, 쭉 더 저기죠? 또 한 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그 다음, 예, 여기입니다. 두 가지 모습을 좀 제가 엄청 공들여 만들었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자동으로 이렇게 구동이 돼야만 저도 말을 하면서 박자를 맞추는데, 사랑할 때 이런 모습이잖아요. 뭐 그냥 다 벌어지는 거죠. 아름답고 벌어지고 열리고
끌어안고 껴안고 해가지고 한데 아우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 나의 구별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죠. 한번 네, 눌러주세요.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이것이 또 갔네. 네, 네, 한 번만 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깨졌어요, 그죠? 그러면 한번 우리 어린아이처럼 물어보죠. 왜 깨졌죠? 네, 다 아시죠? 그죠? 우리 왜 깨졌는지 다 알아요. 사랑은 깨지라고 있는 건 아닐 텐데 깨지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영원한 사랑도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깨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단단하지 않아서. 본디지라고 해요. 본디지, 그죠? 단단하지 않아가지고 깨지는 거죠. 단단하면 안 깨지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깨졌다는 말의 전제는 한 덩어리로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달라붙는 힘이야. 달라붙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단단하지 않으면 결국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깨지게 되면 당연히 상처가 생기게 되고 아프게 됩니다. 깨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충격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보니까 밥값 가지고도 깨지더라고요. 카톡 가지고도, 문자 가지고도 깨지고, 그러니까 충격에 너무 예민한 세대예요. 작은 충격들에도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견디는 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재임용을 지지난해 재임용 절차를 밟았는데 뭐 우리 다 선생님들이 이제 될 거야 그랬지만 그게 만만찮더라고요. 그죠? 안 되면 어떡할래 그래. 떨어지면은 그 생각에 한번 들어오자마자 막 그 사는 게 괜히 귀찮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견디는 힘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견딘다는 건 멋있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견딜 때 어떻게 견디냐면은 재임용 탈락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상상하는 거죠. 난 내 인생 끝이야가 아니고 그래 기회야 이것이. 재임용 탈락 좀 되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 새로운 출발이다. 그러면서 담당하게 모든 결과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출발의 한 기회로 계기로 삼는 이런 마음가짐이 되니까 견디는 게 아주 즐겁기까지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재임용이 됐습니다. 충격이라는 것은 견디는 힘하고 관계 있어요. 단단함의 정도와 유연성. 단단하기만 해도 깨질 수 있는데 유연하다면, 상처를 스스로 아물 수 있다면 그건 쉽게 또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되게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칼로 물베기 아물고 또 스스로 뭐 상처를 좀 치유하고 상대방 상처도 좀 어루만져 주어서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게 됩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이유는 그것을 아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혼자 아물 수 있는 상처도 있지만 함께 아물려야 하는 상처들도 있는 거죠. 근데 요것이 안 되면 우리는 상처는 늘 받기 때문에 작은 상처로도 쉽게 깨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낱말을 쭉 열거할 테니까 한번 치유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부드러움. 딱딱함의 반대네요. 딱딱 부딪히는 거죠. 맞부딪히는 거. 부드러움은 호빵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빈 공간이 많습니다. 여백이 많고 여유가 많고 빈 공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부드러운 사람은 잘 깨지지 않습니다. 푹신거리고 모든 것을 감싸 안죠. 이걸 좀 더 한 단계 높이면 너그러움이 됩니다. 뭐 학생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나? 에다가 맨 뒷글자만 지로 바꿔 놓으세요. 그럴 수 있지.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관용이죠. 너그러움은 넉넉함입니다. 어린아이가 똥 쌌다고 혼내는 부모가 있나요? 잘 쌌다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똥을 안 싸면 큰일이니까 이게 넉넉함입니다. 너그러움이 그런 겁니다. 아이고 저놈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가르칠 때 가르쳐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너그러움을 먼저 깔고
모두가 너하고 나하고 함께 들어갈 만큼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러한 마음의 크기를 가지면 아마 깨지기 어려울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슬기가 필요합니다. 슬기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면서도 굉장히 중시하는 낱말입니다. 지혜란 말과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요즘은 위즈덤까지 와가지고 와이즈맨까지 쓰니까 이제 뭐 한 세 개 낱말이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위즈덤을 쓰는 사람도 있고 지혜란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아마 선생님들은 슬기란 말을 많이 쓰실 겁니다. 슬기로운 생활 뭐 이런 게 있어서 슬기라는 말은 가장 잘하는 게 녹 쓰는 거 하고 파리가 잘하는 거죠. 똥 싸는 거, 쓸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네. 근데 긍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문지방 아시죠? 문지방. 요즘 문지방을 좀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전통 한옥에는 문지방이 있습니다. 문지방은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달쳐. 요 닳는 것을 슬타라고 합니다. 그 소매도 슬른 거죠. 닳는다는 데어가지고 어떤 마찰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이 닳는 것이고 슬타라는 것은 슬렁슬렁 또는 슬슬 무언가 끌려가지고 닳는 것을 슬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라는 말의 핵심은 무한 반복했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되풀이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잘 해낼 수 있게 됐을 때 저절로 갖게 된 것, 뭐 가끔은 이런 말도 쓰죠. 미루어 볼 줄 아는 능력, 이런 것이 바로 슬기입니다. 그러니까 슬기의 핵심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슬기입니다. 이혼할 땐 이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제가 한 몇 가지 쭉 열거를 드렸는데 깨진 이유를 이렇게 이런 것들 너그러움, 부드러움, 슬기가 부족하면 모자라면 깨집니다. 그럼 이제 에리 프롬은 이런 것들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겠네요. 그런 거 있으면 안 깨지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혹시 모르는 건 아닐까요? 아까 사랑이 뭐냐고 물었더니 요만큼 아는 사람 요만큼 요런 알매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사랑에 대해 제대로 몰라서 사랑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깨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깨지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사랑을 배워야겠네요. 에리 프롬의 전략이 이제 그렇습니다. 자, 뭐 그 다음은 몇 가지는 뭐 우리 비디오 클립이 없으니까 말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참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두 번째에 찡그린 표정이 하나 있죠. 실존이란 말인데요. 실존 철학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실존주의, 실존 문학, 실존 사상가. 본질, 뭐 사르트르 유명한 말 있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뭐 이 등등. 근데 이 실존이란 말 자체가 완전히 오역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천재죠. 여러분들이 이 용어의 원래 뜻을 모르고 실존이란 낱말을 이해하셨다면 아마 천재일 겁니다. 이해가 불가능하죠. 실존은 원래 뜻으로 그냥 직역을 하자면은 바깥으로 나가서다 이런 뜻입니다. 실존하고 아무 관계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아직 선생님이 못 되신 분이 계셨죠. 저분이 지금 엑시스텐스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선생인데 한 분만 선생이 아니에요. 그럼 소외됐죠. 추방당했죠. 요거를 브레히트 용어로 치자면 드라우센 파드 티어. 문 밖에 서 있어요.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안락하고 지위가 보장되고 하는 이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천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지옥으로 내쫓긴 상태. 문 밖에 서 있는 상태. 나가서 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외롭죠? 또 분리되어 있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무엇인가 자기가 살아야 할 곳을 찾지 못해서 떠돌이하는 이방인. 이것이 바로
나가섬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러한 분리, 또는 두려움, 또는 내쫓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뜨겁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로 치유해주는 근본적인 힘이다. 저는 이것을 열쇠라고 말을 바꾸었는데요. 사랑은 열쇠입니다. 어떤 열쇠냐면은 사람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이런 분리에 대한 또는 소외에 대한 억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라고 통칭할 때 문제라는 건 또 뭘까요? 문제란 낱말 영어로 보면 아주 쉽습니다. problem은 프로는 앞에 놓인 것. 뭐 길을 가는데 뭐 산이 있으면 이게 프로블렘이죠. 뭐 가려고 하는데 강이 있어서 가로막으면 그것도 프로블렘이네요. 그죠? 앞에 놓인 것, 가로막이. 그러니까 프로블렘은 우리말로 한다면은 가로막는 겁니다. 아주 문제란 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말이네요. 그러면 이러한 걸림거리, 가로막이 또는 우리가 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들, 그죠? 착고들 또는 족쇄들,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자면 뭐 물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렸어요. 그냥 걔한테 물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된 거죠. 이것을 그런 착고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열쇠라는 거죠. 여는 쇠이기 때문에 열쇠만 가지면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젊을 때 그렇죠. 20대 사랑에 빠지면 해결 못할 인생의 문제는 없어요. 난제는 없습니다. 인생의 난제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철들면 나이 먹는 것도 난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새해 때 어르신들께 가끔 드리는 인사가 있어요. 오래 살려면 나이를 많이 잡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이제 약간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오래 살려면 나이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나이만 많이 먹으면 오래 살아본들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나이만 많이 먹지 말고 지혜를 많이 가지라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해드리는 건데 듣고 보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한 방식이다. 네. 쉬었다가 할까요? 시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